네, 이슈퍼 기억입니다.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영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반갑네. 며칠 만에 봐도. 예. 그 조금 전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하고 그 특검법, 예. 그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한동훈 특검법이 갖는 위험성,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좌파들도 특검법이가 안 되는 거라고 다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저쪽은 막상 이제 걷어 들이려고 하는 판에 지금 한동훈이가 다시 특검을 자꾸 불떼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야. 오늘도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처음부터 이제 그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제3자가 지정하는 어떤 특별검사 제로 해서 특검법이면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사실 지금 야권이 지금 깔고 있는 특검법의 목표는 최상병의 진정한 그 안타까운 죽음을 가리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경북지방경찰청이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곧 수사 발표할 텐데, 그럼 민주당 등이 야권 세력이 왜 최상병 특검을 저렇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느냐. 사실 이 올 초에 예. 백낙청이라는 그 서울대 명예교수 있잖아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켜야 된다. 탄핵시키는데 이제 하나의 과정 고민하는 점은 뭐냐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절차적인 어떤 까다로움 때문에 덜커덩할 수 있으니 끌어내려라.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누구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백낙청이라는 자가 그 이야기를 올 초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령을 내리고, 백낙청이 아시는 것처럼 좌파 진영에서는 그 원로 원탁회의 멤버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저 좌파 중에서는 제일 그 영향력이 큰 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좌파 진영이 집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던 촛불 행동, 그 대표가 권오혁입니다. 국회 국민청원 넣은 자가 권오혁입니다. 그리고 권오혁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있던 민중행동 대표들, 그 대표가 지금 김재하라고 거부권 행동 대표예요. 이 두 세력이 이제 힘을 합친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 받는 순간 그냥 거기 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왜 한동훈 후보가 굳이 본인이 나서 이걸 받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22대가 되면서 여당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저쪽에 과하게 힘을 쓰면서 방탄 국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가면서 네. 여당 입장은 우리가 뭔가 이거를 하나로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저번에 됐을 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안철수 의원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제 표결로 됐을 때 당연히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제3자 관점에서 이제 특검을 우리가 발의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인식 자체가 야당의 특검을 받겠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야당 특검은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는 후에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검이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유력한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 있었는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야당 또한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계속 기다리다 나중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상설 특검을 가지고 이제 꼼수를 부린다는 거고,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공적 수사 기관이 한 공수처가 한 것에 대해서 왜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고,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불확실한 가운데 길을 내는 거고, 법리적으로 그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되면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걸 민심이란 말을 하면서 호도하고,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 경북경찰청에서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게 경찰이 그냥 수사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 민간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혐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얘기 안 하고도 야당의 그 특검을 민주당 애들 위주로 한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애들로 한다. 독소 조항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되는 겁니다. 선거 내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특검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한다는가 결국은 저쪽으로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간의 감정이 깊어지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절대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건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경북경찰청의 그 수사 결과 브리핑을 보면요. 그 현장 포대장이 무릎 밑으로 장화 깊이까지만 들어가는 수변 수색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가슴까지 오는 그 긴 장화 있잖아요. 허리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혐의 있음으로 해서 기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최상병의 어떤 죽음은 우리의 급류에 휩쓸려 가서 익사한 거지 않습니까? 사인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왜 임성근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산이나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 공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저 국민의힘 당론은 최상병 특검법을 받지 않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한동훈 후보가 그걸 새로운 형태로 받겠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 다투는 것은 최상병의 사인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상병을 구조하는 과정, 뭐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실무 책임자들이 뭘 잘못했냐 이걸 다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북경찰청 이거는 결론을 내려줬어요 이미. 그럼 무슨 특검을 해서 뭘 밝혀내지 더 이상? 지금 말씀하신 그 포병대대 그리고 저기 그 작전한 그 대대 있죠. 예. 그건 육군이에요. 그렇죠. 육군이라고. 현지에. 예. 지금 저 좌파들이 대통령이 그 외압을 행사해서 구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해병대 1사단장이거든요. 그렇죠. 1사단장.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당시에 해병대 부대가 육군에 파견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권이 없는 거지 사단장은. 아무리 자기 예하 부대원이지만 그러니까 예하 부대원들이 작전하니까 고생하니까 가서 격려차 방문은 할 수 있지만 작전 지휘를 할 수가 없어. 파견돼 있으니까. 그날 그 경북경찰청 수사 브리핑 보면 그 포병대장이 포병대대장이죠. 뭐 그걸 다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작전이 이렇게 해서 잘못이 되었구나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네. 근데 뭘 특검을 또 한단 말이에요. 무슨 특검?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 게 군에서 사망 사고, 그다음에 성범죄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군에서 물론 군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군에서 사고 났을 때 은폐 의혹 그다음에 봐주기 수사 그런 것 때문에 군 수사를 못하게 하게끔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실질적으로는 조사만 할 수 있는데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넘긴 부분 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휘 권한에서 홀드시키고 다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근데 내용 자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업무상 이게 과실치사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선배도 그렇고 저도 기자를 했으니까 제가 기사를 썼어요. 근데 데스크가 사인을 넣었어. 근데 보니까 얘가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걸 사인을 다시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가지고. 회수해야죠. 회수. 그렇죠.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흐름상 주의 라인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프레임을 짜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한동훈의 제3자 특검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실시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자가 계속해서 오늘도 자기는 그거 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원희룡이 그랬나? 이 무오류에 젖어 있는
이 냉혈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무오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편하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보면 이 사건을 핸들링하는 한동훈 후보의 반응이나 대응을 보면은 네. 아직 정치인이 아니구나. 수사 검사구나. 이런 느낌이 주죠. 검사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근데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정말 지금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최상병 어머니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분들을 어떻게라도 보상을 할 수 있고, 그죠? 심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정치인의 자세인데, 지금 이걸 다시 특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수사 검사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우리 소위 말해서 수사하는 사람들 칼잡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칼잡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좀 섬뜩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게 보면 한동훈 후보가 100% 본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총선. 네, 총선 패배를 본인이 100% 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군불 떼다가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언론이 이제 두 가지를 물을 것이다. 해병대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뭐 물을 거다 했을 때 이 부분에 펜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큰 틀에서 사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던져진 의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매어서 하다 보면 저쪽의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야 된다는 어떤 차별화? 선긋기를 과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제3자 관련해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후보가 그때 제안을 해가지고 본인이 관철시킨 거로 알거든요. 주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공유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결정을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를 갖든 그런 걸 떠나서 인식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이 돼서 누구한테 피해가 되고 우리 여권을 분열시키는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본인이 맞다는 선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인이 아직 안 됐다. 그래요. 네. 자, 지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이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좀 심각한 게 장해찬이 내가 그 팀에서 활동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아니면 나를 고소해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소 못 하잖아요. 네.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이제 본인이 거기서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고소하라는 것도 고소도 못 하고 이게 일종의 보면은 제가 참 이런 자리에 나와서 민주당의 그 어처구니 없는 양문석 의원의 그 주장을 인용해야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참담합니다. 양문석 의원이 어떻게든 무슨 네이버 계정을 24개인가 뭐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5개 더 찾아서 예, 29개를 찾았어요. 오늘 오후에 5개 더 찾아냈어요. 거기 보면 오탈자라든지 글 쓰는 패턴이 아주 유사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직이 동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오탈자도 비슷하고 글 쓰는 패턴도 비슷하고 이러면 조직이 가동됐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말이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양문석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면 물론 양문석의 주장을 한 절반만 믿는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네이버 계정을 통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면 이건 원희룡 지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드루킹 사건 아닙니까? 일종의 드루킹. 이런 일이 자유우파 정당에서 벌어지면 안 되죠. 지금 김경수 사건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드루킹 사건? 안 되죠 이건. 네. 네. 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있어서 어떤 개입을 하려는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보수는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네. 원칙을 가지고 법과 법률에 맞게끔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이 자리까지 돼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이미지나 아니면 정적을 소위 말해서 이제 정적을 비판하거나 본인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런 걸 썼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인 어떤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보고 다만 저는 우선은 믿고 싶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지지자분들이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면 기호
쓸 때 기호도 쓰지 않습니까? 기호도 뭐 쓰죠. 느낌표나 뭐 그런 특수문자. 뭐 그런 특수문자 쓰고 띄어쓰기. 그다음에 오탈자까지 비슷한 패턴이 100% 그렇게 된 게 꽤 많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거 저도 심각하게 느껴지고 저도 뭐 선거를 뛰고 여러 가지 뭐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좀 봐야 되는데 좀 분명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사실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전당대회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완전히 털리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댓글팀에 만약에 공무원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말을 가만히 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거기 안에 뭔가 공무원이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동훈 후보가 무관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율사 아닙니까? 무관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선긋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거를 지지자가 했느냐 그리고 아니면 사설 뭐 어떤 팀이 했느냐 그리고 공무원이 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나아가서 지시를 했고 보고를 받았느냐 그렇게 쭉 봤을 때 뭐 한 단계 한 단계를 이제 차분히 봐야겠지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후보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튼 우리 그래서 진영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빨리 좀 고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받잖아요. 그럼 팩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좀 그걸 바랍니다. 그 사실 이 댓글팀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제 한동훈이 정치판에 들어온 게 한 6개월쯤 되잖아요. 또 그 전에 그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처럼 여의도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 하는 것 같다.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를테면 셀카로 시작한 총선도 이 사람이 한동훈은 원래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다들 그렇게들 봤어요. 그러니까 여론에 민감하고 이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굉장히 신경 쓰고 그리고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그때부터 뭐 큰 꿈을 뭐 꿨다고들 하던데 그런 그 흐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여론을 자기한테 좀 우호적으로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뭔가 자기가 직접 그걸 관리를 안 해도 뭘 그런 팀이 가동된다는 정도는 만약에 팀이 가동이 됐다면 그걸 한동훈이 모르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마치 문재인이 모르게 김경수가 다 덮어쓰듯이 드루킹 이런 식으로 이게 덮여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어젠가 그젠가 그 데일리 한국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매체입니다. 데일리 한국이라는 그 매체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단독 기사로. 그 기사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번 그 당 예산으로 한동훈 개인에 대한 이미지 뭐 조사했다는 거 있잖아요. 여론 조사했다는 거. 예. 무슨 내용을 조사했는지 궁금하죠? 우리 다들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일부 내용이 어떻게 데일리 한국이 입수했는지 그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김기현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2030 남성 여성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차별화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권 청산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2조 심판 등등.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상당 부분 총선 선거운동 하는데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 내용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를 당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당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장 홍영님이
사무총장인 장동혁에게 보고를 하고 장동혁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다 풀하게 돼 있습니다. 요걸 안 했죠. 바로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보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헌 당규 위반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데일리 한국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약간 궁금증이 더 많이 풀렸어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했을까? 왜 운동권 심판론? 저쪽은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데 왜 여당이 굳이 운동권 심판론이라고 나갔을까? 제가 받을 때는 2030 MZ 세대들 의견을 많이 참고한 것 같고 그 내용에 보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2030 여성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그건 결과가 그렇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심각한 문제 또 있어요. 이게 사천 논란이에요. 네. 이거는 당장 불과 몇 달 전에 네. 있었던 일이고 우리 두 분도 당사자 격이죠 지금.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총선이란 거는 네.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뽑거든요. 근데 정당을 뽑는데 그 정당 이걸 뭘 기준으로 하냐? 공천입니다. 공천의 어떤 쇄신과 혁신에 대해서 얼마나 폭넓게 깊이 있게 하느냐. 그 과정에서 누군가 헌신과 용기가 있느냐, 결단이 있느냐, 희생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는데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현장에서 뭐 열심히 속된 말로 구르다 보니까 비례대표 돌아가는 걸 몰랐죠. 근데 비례대표라고 하면 뭐 진짜 조금 들었을 때 이런 사람이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어떤 상징성이 있고 이런 사람이 뭐 인지도가 있고 그런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김민전 수석 대변인 말고는 10번 내에서 제가 거의 아는 사람이 없고 저도 이제 19년 동안 기자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바닥에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쪽 돌아가는 생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호남이나 당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과연 들어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원칙이 과연 뭘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례대표를 통해서 당이 뭔가 변화됐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이 혁신 공천이 되려면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에 우리는 뭐 예비 후보로 나갔으니까 이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비례대표를 보면 제가 만약에 그 국민의 미래, 당시 국민의 미래 공천위원이었다면 저는 이걸 물어보겠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디서 뭐 했습니까?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좋네. 잘렸습니까? 투쟁했습니까? 잡혔습니까? 구속됐었습니까? 저는 이런 걸 물어보겠다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저 폭정에 대해서, 저 압정에 대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투쟁하셨군요. 자, 이분 여성 1번입니다. 남성 2번, 남녀, 연합연합 가니까. 근데 이름을 들어보면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갑툭 튀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지?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결국 그 비례대표라 하고 공천이라 하면 예측 가능해서 이 정당에서는 저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공천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지, 험지에서 그렇지. 하든 아니면 그렇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원칙을 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할 말 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진짜 저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력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걸 평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두 가지입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헌신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 아니면 아주 뛰어나서 그런 과정은 잘 모르지만 뛰어나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 뭔가 크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두 가지거든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평가 뭐 채점표 그런 게 뭐 없었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예. 그야말로 이제 주관적인 평가였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아닌 거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우리 그 당협위원장들 원외 사람들 만났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 원내대표 중에서 험지 최선을 다해서 한 험지에 있는 사람들 그게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어디든 소위 말해서 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4년 동안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 그거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국민의힘 버전의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비례를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의 비례대표는 없어져야 돼요. 지금 그 비례대표 이제 그 후보들을 고를 때 아까 제가 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뭘 했냐 이런 제가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보세요. 트럼프가 부통령
부통령 후보자를 어떤 사람 지명합니까? 39세에 아주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해병대를 또 갔어요. 해병대 가서 그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로스쿨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 오하이오 이 인근주 거기서 열심히 정치 활동해서 드디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뭔가 사람을 고르려면 감동이 있어야지. 감동이 전혀 없는 비례대표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동이 전혀 없는. 예, 이 지금 비례대표 사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어느 대목에서 정말 제가 좀 걱정이 많았냐면 이게 이제 그 비례 정당이라고 하는 거, 비례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좌파들의 이 잘못된 그 선거법 개약 때문에 이제 생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정당이잖아요. 공당이잖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유파 국민들 또는 국민들한테 우리 자유파 진영의 비례대표는 이런 분들이니까 좀 찍어주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하소연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의 당 대표를 그래 사무처 국장을 시켜요? 예? 아니 이건 무슨 국민들을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짜고 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도 짜고 치잖아. 고의상구를 재도 어쨌든 공 4개를 던져서 내보내는 거지. 야 내가 그냥 거의 사고니까 너 그냥 나가 이렇게 안 하잖아. 예? 이거는 그런 것도 안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 뭐 국민의 미래 이거 뭐 내가 그냥 공천 주면 되는 거야. 야 그럼 뭐 괜히 뭐 이상한 사람들 저 대표해가지고 사무총장 해가지고 그거 신경 쓰게 하지 마. 그냥 야 저 사무처 국장 저 네가 가서 저 대표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을 이렇게 운영한 거잖아요. 출장소로. 예? 출장소로. 그러니 이렇게 당을 운영을 해 놓으니까 그리고 국민의 미래 공관위를 국민의 흰 공관위의 위원 중에 두 명인가 3명인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보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지가 쪼물딱거렸다는 거 아니야. 이런 공천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쪽팔려서라도 적어도 이렇게 약간 위장은 하지. 공천답게 절차도 좀 밟고 하지. 이건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워낙 막 황급하고 막 화급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좀 한가해 보여서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쪽팔리는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 저는 그래서 백서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인터뷰를 다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서를 꼭 저는 백서가 누구를 타겟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런 과정이 전대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객관적일 수 있는 백서 내용을 가지고 공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이게 뭐 마타도어냐 뭐 네거티브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의 프레임대로 얘기한다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100% 자기 잘못이라고 했으면 백서에서 자기 잘못이 좀 과하게 된다고 손 치더라도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100%라고 하고 나서 백서는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나를 공격한다고 그런 큰 틀에서 그건 100%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적인 100% 책임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크게 사고하고 크게 행동하면 본인한테 갈 것을 왜 이거는 편향됐다고 해서 못 막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한동훈 후보는 외국으로 갔어야 됩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좀 쉬고 오셔야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100% 다 한동훈 본인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측근이라는 자들이 한동훈이 떠나버리면 자기의 역할이 없어지니까 한동훈 후보를 계속 부추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사무총장이든 장동혁. 장동혁은 그래도 한동훈보다는 정치를 조금 더 한 사람 아닙니까? 0.5선이지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친구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이번 한판 쉬어야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가서 좀 공부하고 오시죠. 이게 자유우파 정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일이 되니까 이 난장판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백서
전당대회 전에 나와야만이 전당대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당대표 정해지고 나서 그거 징비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지방선거는 2년이나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에 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 지금 하여튼 정말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 이 김어준이 진정군이 뭐 김경률이 뭐 김종인이 뭐 이것들이 왜 자꾸 찝적대는 거야?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의 동네 와가지고 좌파 진영의 주류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의 주류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북 주사 아닙니까? 굳이 말한다면 NL계요. 내셔널 리버티 민족 해방 운동했던 자들이 본류잖아요. 그 자들이 뭐 운동권을 지금 전대협 했다가 한 총련 했다가 지금 전대협에서 한 총련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미.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같은 좌파 계열이지만 뭐 스탈린주의자라든지 PD 계열, 피플 데모크로시, 그죠? 민주주의 했던 운동했던 계열이 소위 말해서 종북 주사파들에게 튕겨나간 거죠. 대표적인 게 진중권 아닙니까? 진중권. 진중권이 왜 여기 등장하냐고요. 이 공장은 진중권이 올 공장이 아닌데 왜 여기에 등장하냐고. 그죠? 그러면 이 자들의 뭐 김어준님도 마찬가지인데 좌파 본류에서는 대접을 받고 역할을 할 수 없으니 그 다음 괜찮은 정당 플랫폼이 어디예요? 국민의힘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이 국민의힘 정당 플랫폼을 중앙 지도부부터 장악해보고자 하는 그 욕심, 야욕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1월 상황을 좀 복기를 하자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일날 그 일이 있었잖아요. 서울시당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마포을 손 확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봤을 때 당의 어떤 시스템이 깨진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김성동 난리가 났죠.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저는 그게 뭐냐면 그런 당일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잖아요. 좌파의 전형적인 프레임 아닙니까? 저쪽 진영에서 민주당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뒤가 먼저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당일날 손을 확 올린 거잖아요. 그거를 여사가 그렇든 대통령이 바라봤을 때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게 공과 사회 문제도 아닌 거고 저쪽 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저는 분명히 그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고 다음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는 톤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문자의 본질은 뭐냐. 사과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사감을 둘 다 놓고 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기분 나쁘고 국민도 그러니까 걱정하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거지. 내 이 문자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통령과 설득을 해라. 그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 검사의 자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의 문제고 이 문제는 개인의 그냥 제가 이영풍 선배한테 제가 뭐 잘못했다 사과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문제가 중요한 국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의 5번의 진정성 있는 문자를 통해서 전화도 추했건 이런 걸 통해서 잘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당무 개입이라고 하고 그건 사적이라고 하고 그건 얘기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되고 100번 양보해서 그게 문제라고 쳐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럼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견이 됐을 때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다? 말은 좋지만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그게 과연 되느냐. 그거는 맹종하고 뭐 사람이 충성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또한 대통령은 일면식이 없지만 19년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했잖아요. 내가 뭐 대통령한테 맹종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해야 한 거 아닙니까? 다 이해관계가 있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거를
딱 잘라서 이거는 사적이고 이건 공적이다 한다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당대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김경률이나 예를 들자면 뭐 하문경이나 또 뭐 진중건이나 뭐 다 이 한동훈 주변에서 이렇게 상당히 조언을 하는 것처럼 지금 언론 보도가 되는 사람들 다 좋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세력들이 조국 사태 일어나기 전에는 뭐 했냐는 거예요. 김경률 조국 사태 일어나기 전에는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세력의 멤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운동권에 있었다가 나 이제 우파로 전향할게. 오케이. 전향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언제 어떻게. 예? 박근혜 정권 그리고 광우병 난동 때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을 듯이 활동해놓고 이제 슬그머니 거기서 뭔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넘어와서 저 우파로 전향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저한테 주세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예를 들자면 인민군 중대장 하는 사람을 전쟁 끝났다고 해서 우리 그 합참의장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이 타고 왔던 이웅평 소령이죠. 그 사람 여기 와서 우리나라 국군에 별 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오는 순간 마루부터 닦아야죠. 볼보이 해야지. 볼보이부터 해야지. 근데 이 자들이 감독하려고 하고 코치하려고 하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자,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예, 김기영 부대표님. 저는 당정 관계에 대해서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권 교체를 했는데 3년은 길고 그다음에 이게 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말이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정농단이나 그다음에 당무 개입이란 그런 표현은 굉장히 크게 이용될 여지가 너무 크다. 그 말의 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1차 투표 결과가 나오잖아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2등, 3등일 텐데 각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됐어요. 뭐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뭐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또 리킹이 돼서 어디 뭐 뉴시스인가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응답률이 30%. 근데 여론조사 응답률 30% 나온 여론조사 맞습니까? 네? 전화 면접을 하면은 겨우 하면 5% 10%지. 그리고 AR에서 자동 응답하면 이번에 며칠 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전화 ARS로 했는데 응답률이 2.8%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30%의 응답률이 나오냐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너무 관심이 지대해가지고 모든 국민의힘 당원 84만 명이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저 안 왔는데. 전화 안 받았어요? 왔어요?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조직을 가동한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응답률 30%라는 걸 보고 결승전 가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결승전 갈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분의 당대표 후보님과 그 지지하는 분들은 그 의자 집어 던지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맞아요.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국민의힘 당이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 사실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자유우파 정당 플랫폼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욕심과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놓으시고 7월 23일까지 열심히 합법적인 지지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입니다. 몽둥이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폭격 이영풍 기자, 김기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